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보다 60만 원 인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배치해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 기준은 원내 1당 151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합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과거 류현진 선수에게도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말폭탄을 던지며 싸운 여야.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1호 공약을, 민주당은 4호 공약을 내놓았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저출생과 관련된 겁니다. 여야 모두 합계 출산율 0.7명대인 저출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거죠. 국민의힘은 아빠에게도 1개월 출산 유급 휴가를, 민주당은 주거 지원과 1억 원 대출을 내걸었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설마 우선 좋은 공약부터 던지고 보자는 건 아니겠죠. 첫 소식 김태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문제 공약이 담긴 택배 상자를 배달합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출산 후 남편에게도 한 달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 저출생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3평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합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생 공약을 시작으로 총선을 앞둔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성은 총선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부터 승리를 위해 희생하겠다. 그러니 공천 룰과 관련해 불만이 있더라도 함께 해보자 이겁니다. 언론은 거죠.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허리 숙여 인사하며 의총장으로 들어섭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의총 참석입니다. 오늘 우리 비대위원장 나오시니까 많이 의원들 와주셔서 의원총회가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개최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의총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한 희생을 재차 다짐했습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도 강조했습니다. 공천룰 관련 당내 불만 목소리를 고려한 듯 함께 가자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계신 원내 동료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날 의총에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와 당원 비중을 낮춘 경선 방식 등 공천룰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사례처럼
이른바 자객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관위는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경선 규모와 전략 지역 등 구체적인 공천 룰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작해 이젠 일부 중진들 내에서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당내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인 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또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이번엔 의원총회에서도 김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 의견이 갈려가지고 필요 없다, 필요하다 갈렸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며 직접 사과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잇따른 당내 우려에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며 강경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같은 당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했을 당시 그 현장에 동행했던 기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586 용태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총선 승리의 기준은 151석 이상이라고 했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피습 현장에 동행했던 기자들과 당무 복귀 뒤 첫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총선의 목표는 원내 1당,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정권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과 통합의 균형점을 찾겠다고도 밝혔는데 총선에서 갈등이 가장 심하다며 통합에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을 겨냥한 자객성 출마 선언을 했던 친명 인사들이 잇따라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가운데 도덕적 결함이 없는 클린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객공천이란 표현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고 선을 긋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적격 사유를 보면 살벌했다면서 검증위에서는 진짜 아닌 사람들이 걸러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갈등 원인 중 하나였던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복잡하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낀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진 물갈이 등 공천 룰을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에게 주던 가산점을 최고 수준인 25%로 고정하고 공천 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참여하는 국민이 다 강성 지지층일까 하는 거죠.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도입한 국민참여 공천제의 핵심은 공천 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현행 당원당규상 심사 기준인 정체성과 기여도, 도덕성 등 5가지 항목의 세부 기준에 시민 의견을 담기로 했습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국민 인식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 10에서 25%이던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은 최고 수준인 25%로 고정했습니다.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청년도 연령대를 디테일하게 나눠 기존에 진출이 어려웠던 신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뇌물수수 의혹 등이 남아있는데도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격만 얻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천심사위에 지원할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거의 새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공천 기준의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량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왔으니 앞으로는 지역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오늘 0시를 기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단체가 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지역 핵심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는 군산, 김제, 부안 메가시티, 동북권 관광벨트 같은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도 담겨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건영 지사는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생면 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 친화산업, 미래 첨단 산업, 민생 특화 산업이라는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출범식 참석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축소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달래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야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민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호 택배사원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전 기사에서 보신 내용대로 국민의힘 1호 공약을 직접 배달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제 1호 택배사원 한동훈입니다. 주문해 주신 택배를 제가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운영되는 국민의힘 국민택배 사이트에 500자 이내로 글을 적어보내면 이를 반영한 정책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 미리 배송 예정 시간과 배송 기사 이름까지 이렇게 문자로 미리 알렸고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배송 완료 이 안내 문자까지 디테일하게 전달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약을 맞춤 주문 받아서 그러니까 뭐 제작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 당시에 문재인 1번 가라는 정책 쇼핑몰을 선보였는데요. 이때 제일 잘 팔렸던 상품 이 미세먼지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서 배송 시작을 알리는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정권 당시에 배송시킨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그대로다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페류나 정당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여야 모두 이분한테 고개를 숙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입니다. 대한노인 회장이 이준석 개혁신당을 겨냥해서 쏟아놓은 비난인데요. 신당이 아닌 페류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바로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이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해왔던 건 복지 차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 교통 지원을 아예 없앤다는 건 아니고요. 연간 12만 원씩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금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방식만 조금 바뀌는 건데 이런 강한 발언으로 논란을 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이 막대한 지하철 공사 적자를 이야기하면서 30년 뒤를 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행사장에서 끌려나간 일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쯤 전주에서 열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있었던 아까 일입니다. 전해드렸던. 맞습니다. 현장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이 남성은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입니다. 진보당에 따르면요,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던 강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말을 꺼내자 경호원들이 갑자기 입을 막으며 끌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강 의원 곧바로 SNS에 지금이 독재 정권이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일단 단순히 말 때문에 끌려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요?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끌어당겼고 경호처에서 이를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계속 고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자리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요,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강 의원이 의도적인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서일까요? 미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군사위성이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보고 대응책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성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미 백악관과 핵 항공모함을 촬영했다며 그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 항공모함과 한 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관련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provide. I will say that there are plenty of imag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online, so I'll just leave it at that. Yep. 하지만 입장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전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전쟁 능력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북한의 연초부터 계속되는 도발 강화 움직임에 안보 저해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 particular, we encourage the DPRK to engage in substantive discussions on identifying ways to manage military risks and creat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도 러시아에 무기가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쟁 능력 평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질 수 있어 미 국방부의 정책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평화를 저버리고 쇄국 정책을 통해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 본부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해 평화와 통일을 저버렸다며 이를 북한판 쇄국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achronistic attempts, however, will only hurt North Korea itself. Its conventional tactics to threaten us with a choice between war and peace will not work anymore.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ur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main ironclad, and we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군사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The transfer of these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flagrantly violate the multiple UNSC resolutions and supports Russia's war of aggression. 김 본부장은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에 대한 제재뿐인데 이 또한 별로 먹히질 않는 듯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2억 6천만 원이 넘는 벤츠의 최고급 마이바흐 SUV를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보란 듯이 국무위원장 마크까지 새겨서 말이죠. 분명히 유엔 안보리가 고급 차량은 사치품으로 분류, 북한에 수출할 수 없게 해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SUV에서 내리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국무위원장을 상징하는 마크가 새겨진 이 차량은 벤츠가 생산하는 SUV 중 최고급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지날 줄 모르는 열정과 새 힘이 용솟기한 국내 가격으로는 2억 6천만 원을 웃도는 최고급 차량을 공개하며 대북 제재를 무색하게 한 겁니다. 지난달 포착된 세단형 마이바흐 차량에 이어 SUV까지 공개되자 대북 제재 감시망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사치품은 상징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제재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고위 인사의 최고급 전용차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차량 확보의 배경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던 태블릿 PC가 7년여 만에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최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인데 두 번째 태블릿에 대한 반환 소송 역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최 씨는 이게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했었죠. 딸 정유라 씨는 자체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서 수사팀은 태블릿 PC 2대를 확보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사 원고 같은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특검팀에 한 대를 제출했고 2대의 태블릿은 핵심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사용한 일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직접 검증을 하겠다며 JTBC가 확보한 태블릿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 법원은 파일과 사진 등 전자정보의 소유자가 최 씨라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건 방어권 차원으로 보인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을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판결 확정 3주 정도 만에 태블릿을 돌려받았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한 반환 소송도 최 씨의 1심 승소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혐의가 상당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불기소됐었는데 1심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죠. 이 두 사람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민주당 내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조 전 수석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임 전 실장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전 시장 등 15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람은 최근 1심에서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 2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서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재기 수사 예상했었습니까? 네, 지금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세게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재기 수사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런 분위기만 가지고 재수사를 할 수는 없고요. 1심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난해 말 1심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판결문 곳곳에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등장을 했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라는 식의 문장들이 담긴 겁니다. 네네.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의 개입한 정황까지 판결문에 담기면서 결국 재기 수사까지 이어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조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왜 기소를 안 했던 겁니까? 당시엔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네네. 것이죠. 2021년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의심만 있고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재기 수사에 대해서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의도가 뭔지 가히 짐작이 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총선 얼마 남겨두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울까요? 그 소환 문제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인 결정적인 증거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네. 봐야 합니다. 아무리 다시 수사를 해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기 수사 명령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한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새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건데요. 출석 통보를 해도 당사자가 불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건 또 너무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해서 또 얘기가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분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 안 할까요? 검찰은 일단 그 부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아닌 사람이 항고를 해서 항고 각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 그리고 조 전 수석과 달리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그리고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증거를 찾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사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예. 검찰이 선거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시기상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수사에 속도를 내면 조국 전 수석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을 총선 전에 소환 통보를 못하리란 법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다만 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게 지난해 11월이었죠. 판결문에도 추가 수사를 검토해 볼 만한 판단이 담겨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 검토를 검찰이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또 현재 검찰 지휘부의 스타일이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1심 판결 후 검토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시점이 오해는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추적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보복살인은 최저 형량부터가 다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119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해 쓰러진 겁니다. 처음에는 살인 혐의로 범인을 기소한 검찰이 지난해 12월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자 바로 흉기를 샀고 한 차례 체포된 뒤 같은 달 17일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 다시 흉기를 산 점 등을 볼 때 보복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은 최하 징역 5년이지만 보복살인은 계획적 범죄로 징역 10년부터 형량이 시작됩니다. 법원도 보복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는 부인하지만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와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일단은 항소는 무조건 해주시기를 원하는 바이고요. 검찰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 겨울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돼 3만 7천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0년 넘은 노후 설비가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배수구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배수관을 옮깁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7천여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저께 씻지도 못했죠. 발만 그냥 담그고 있다가 그냥 나왔어. 목욕을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쉬워요. 오늘 새벽까지 그냥 오돌오돌 떨어야 됐어요. 처음에는 수도도 안 나왔고 설거지도 못했고 정수기에서 고인 물로 그 물로 아침에 누룽지 끓여 먹었습니다. 온수 공급이 중단된 아파트 화장실 안입니다.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냉수는 나오지만 손이 시려울 정도이고 온수로 돌리면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고는 수압을 높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가압장의 밸브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전담한 서울시 측은 시설 노후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부품이 노후화라고 해야 적당할까요? 그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요번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발생 약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쯤 3만 7천여 세대에 대한 온수와 난방 등 긴급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공급관 길이 등을 고려하면 개별 과정에 따라 열 공급이 재개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 장구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6명이 탄 21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마지막에 구조된 선원 1명은 뒤집힌 배 선실 안에 만들어진 공기층 에어포켓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정에 탄 해경대원들이 불빛을 비추며 뒤집힌 어선으로 다가갑니다. 장대로 선체를 두드립니다. 전면에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소리 좀 질러주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옵니다. 대원들이 어선에 올라타 선체를 절단합니다.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대원이 손을 뻗어 선원 1명을 급적으로 구조합니다. 잠깐 현재 하나 둘 셋 오케이 완료. 배 안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찼지만 다행히 선실에 만들어진 공기층, 이른바 에어포켓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선이 전복된 지 3시간 30분 만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물이 차 있었고 그 위로 한 높이가 1m에서 1.5m 정도 되는 공간은 이제 다 에어포켓으로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오전 3시 15분쯤 충남 보령시 장구도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바다에서 21톤급 어선이 전복돼 연락이 끊겼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바다를 표류하던 3명과 부표를 잡고 있던 2명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 1명까지 모두 6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가벼운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얼마 전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결국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임 씨가 김하성 선수뿐 아니라 류현진 선수로부터도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임 씨는 혐의를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에 대한 공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류 선수의 미국 현지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당시 일어난 개인적인 갈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류 선수가 임 씨로부터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받아온 뒤 지난해 현금 3억여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씨의 휴대전화에서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선수의 변호인 측은 입장을 묻는 MBN 취재진에게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의 폭행 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여온 임 씨는 두 사건에 대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김하성 선수에 대한 사건은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유 선수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북극 한파로 영하 30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중북부 지역에선 전기차들이 방전되거나 견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다 방전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추우면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이 느려져 충전이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끝없이 내리는 폭설에 차량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설차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에는 시동이 꺼진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눈이 쌓여 있습니다. 추위에 전기차 방전이 이어지자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들입니다. There's a whole line of cars, like about over 20 cars, all Tesla cars. And you can look around here, every single car is a Tesla car, full with the Tesla cars, this whole parking lot. And we're waiting for over an hour. 지난 17일 미국 시카고에서 체감온도 영하 34도의 북극 한파가 닥치자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 견인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EV batteries just tend to perform a little less. Reason that an EV will lose range in the winter is because it has to work so hard to keep its driver warm. 심지어 추위로 충전소의 충전 속도마저 급격히 늦어져 순서를 기다리다 길거리에서 방전돼 견인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얼마 전 보잉사에서 제작한 여객기 비상문이 비행 중에 뜯겨나가는 믿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었죠.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보잉사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탑승했던 미국 공군기 보잉 737기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뻥 뚫린 비행기 구멍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오고 승객은 급하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2주 전 비행 중 1만 6천 피트 상공에서 비상문이 뜯겨나갔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입니다. These particular Boeing aircraft will remain grounded until operators complete enhanced inspections. 동일 기종 항공기 171대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또 보잉사 여객기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개조된 보잉 737 미국 공군기입니다. 이 공군기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귀국하려던 블링컨 장관이 탑승했었으나 돌연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소 유출이 탐지됐는데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칫 간과했다가는 비행 중에 호흡곤란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달한 소규모 항공기로 귀국했고 동행한 참모들과 취재진은 상업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할 때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도 동시 통역이 되는 AI 스마트폰이 출시됐습니다. 긴 글을 요약해주고 회의 때는 발언자별로 내용을 정리해주기도 하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애플은 아직 AI 기술 적용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 분야에선 삼성이 크게 한 발 앞서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동시 통역 기능을 누르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12시에 2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Hello.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2 people at 12 o'clock for lunch today.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1초도 안 돼 영어로 바뀌어 상대방에게 전달됐습니다. Okay, I can make a reservation for lunch today. We recommend cheese pizza.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로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을 요약해주고 회의 녹음본을 정리해 발표자별로 발언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옷은 어떤 브랜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카메라를 켜고 옷 주변에 원을 그리면 이렇게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막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원래 핸드폰을 되게 오래 쓰는 편인데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지금까진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과 연결해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기기 자체에 AI가 내장된 온디바이스 AI 폰이어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고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역전당해 출하량이 2위에 그쳤습니다. 애플 소비자들이 당장 삼성전자 휴대폰 사용자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주요한 하나의 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눈에 띄는 AI 기술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삼성이 세계 최초로 AI 폰을 내놓으면서 두 공룡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일본 상품을 불매하는 노 재팬 운동에 거셌었죠. 당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9년 노 저펜 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맥주는 대형마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는 매대가 일본 맥주로 가득 찼고 특히 생맥주 캔은 품절 대란까지 빚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맥주를 되게 부드럽고 시원하게 먹었던 기억 때문인지 한국에서 더 일본 맥주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일본 맥주는 5년 만에 수입 맥주 1위 자리마저 탈환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맥주는 750억 원어치에 육박하는데요. 1년 만에 3.8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켰던 일본 맥주가 2019년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9위까지 밀려났다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에 따라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많이 없어져서 반면 일본 맥주가 뒤처진 사이 1위까지 올랐던 중국 맥주는 1년 만에 3위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칭다오 공장에서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양꼬치 먹을 때 칭다오 맥주 먹다가 이제 그 매장에도 그래도 국산 뭐 다른 맥주들 파니까 그거 먹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맥주를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은 홍콩과 일본, 미국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일십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시장은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또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심지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뛴 반면 시세는 떨어졌으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입주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14대 1로 인기를 끌었던 곳이지만 아직 주인이 없는 집들이 꽤 됩니다. 일반 분양 700여 가구에 대해서 청약을 받았지만 대거 계약 포기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 선착순 계약에 이어서 2차 무순위 청약까지도 갔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위치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러실 수도 있고. 이곳 서울 이문동 아파트 역시 지난해 10월 청약에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이지만 미계약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해 경북 울진 아파트는 60가구 모집에 0명, 제천 아파트는 200세대 모집에 1명만 청약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 특히 분양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택 구매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34만 원, 2년 전 1,468만 원에 비해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공사비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 사이 공사비 지수는 시멘트 값과 인건비 증가로 118에서 152로 껑충 뛰었습니다. PF 부실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건설사 착공도 미뤄지면 2, 3년 뒤 공급 대란에 따른 집값 급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과 같은 각종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할 테니 소비자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보다 그다지 싸지도 않다고 하거든요. 김태형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용종보험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보장 범위도 세부적으로 고를 수 있고 보험사와의 연결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은행 금융상품에 이어 보험 상품들도 내일부터 11개 핀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이 안 되면 제대로 상품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와 용종보험을 시작으로 실손보험과 단기보험에 해당하는 여행자 화재보험, 그리고 펫보험까지 서비스 범위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보장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도 상당히 좋은 점. 하지만 이용자가 부담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부담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직접 해당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하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렴한 보험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만큼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우선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격 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소비자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상품이 제공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나 플랫폼의 갑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 무인 주문 기계인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식당이나 카페가 정말 많이 생겼죠. 하지만 이럴수록 시각장애인들은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눈으로 보면서 터치를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이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말하는 키오스크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훈 씨는 요즘 외식을 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는 식당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외식업체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햄버거 업체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말하는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패드를 누르면 시각장애인도 스스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세트 메뉴 사이드를 선택하세요. 버거 세트 6,900원, 958칼로리. 버튼들의 기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좋아하는 치킨 버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이나 맹학교 인근에 주로 설치된 말하는 키오스크는 올해 상반기 전국 모든 직영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기능을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햄버거 업체는 저시력자나 어르신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화면을 4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글자 색상도 더 진하게 했습니다. 어떤 햄버거나 감자튀김인지 쉽게 알 수 있게 음성 안내 기능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 없는 벽이었던 키오스크가 기술 개발과 관심 속에 친절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만약 북한이 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해 우리 함정에 피해를 입혔다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출동할까요? SSU라 불리는 해군 해난 구조 전대 심해 잠수자사들입니다. 얼음장 같은 겨울 바다를 뚫고 한참 훈련 중이라고 하네요. 권영범 기자가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절기상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진해군항.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해군 심해잠수사 SSU 대원들이 체조로 몸을 풉니다. 군가를 부르며 5.5km 거리를 달리면서 몸을 달굽니다. 현재 바다의 수온은 7도 정도입니다. 목욕탕 냉탕의 수온이 통상적으로 20도 안팎인데요. 제가 직접 SSU 대원들과 함께 바다 수영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바닷물에 뛰어든 SSU 대원들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고무보트에 올라 노를 저어 작전 장소로 출동합니다. 바다 밑에선 함정이 침몰한 상황을 가정해 수중에서 구조물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훈련이 한창입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겠습니다. 필승! 지난 1950년 9월 1일 해상 공작대에서 시작된 SSU의 역사는 천안함 폭침, 헝가리 유람선 사고 등을 거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SU 대원들은 오늘도 국민과 전우를 지키기 위해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서 작전 투입을 기다립니다. 실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을 이틀 앞둔 축구대표팀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황희찬 선수가 기자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슈팅 훈련이 한창일 때 이강인이 공이 아닌 사진기를 손에 집어듭니다. 전문 사진기자처럼 엎드려 찍은 사진을 본 황인범은 감탄의 소리를 내고 손흥민도 칭찬 대열에 합류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다닌 이강인은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이 형 세레머니를 하자. 난 카메라로 해요. 황희찬도 취재기자로 변신해 유쾌함을 더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내가 뛰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기자에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엉덩이 부상을 털고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넣을 정도로 골 감각이 절정에 오른 황희찬의 복귀는 분명 희소식입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4대 0으로 대파하고 기세를 탄 요르단을 꺾는다면 16강 조기 확정과 함께 컨디션 관리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눈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남 지역의 비는 오늘 밤이면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으로는 오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간 지역에 2에서 많게는 1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동쪽 지역과 그 밖의 남해안으로는 대체로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춘천 영하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0도를 조금씩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부산이 11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오늘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질 텐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